형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건 결혼이 아니라 육아 아닙니까? 기저귀 값은 제가 보태드리죠. 하하! 이복 동생의 비아냥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사탕을 까먹는 신부와 수치심에 입술을 깨무는 신랑. 모두가 망가진 재벌 3세와 바보 며느리를 보며 태산그룹은 끝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해맑은 바보 미소 뒤에 제국을 집어삼킬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빠, 사탕 맛있어. 그 한마디 속에 감춰진 20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 비웃음은 곧 경악과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댓글로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건강하시라고 따뜻한 기운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가슴 벅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태산그룹 26층 전략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동맥이 끊어진 듯 선명하게 솟구친 붉은 적자, 곡선이 회의실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흰색 테이블 위로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최 전무가 레이저 포인터를 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이사님들, 그리고 주주 대표 여러분. 최 전무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어머니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서 독이 번져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강진혁 사장의 경영 실패로 인해 우리 회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붉은 레이저 점이 스크린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진혁의 심장을 겨누듯 적자 부분을 콕콕 찍어댔습니다. 회의실 구석 자리에 앉은 진혁은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끔거렸지만 그보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목젖이 바싹 말라 침을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3개월간 강 사장께서 중요한 결제를 하시던 모습들입니다. 스크린이 깜빡이며 바뀌었습니다. 진혁이 서류에 커피를 엎지르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그가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습니다. 회의실 안 20명의 시선이 진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따가운 시선들이 그의 등을 찌르고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정장 안쪽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끈적했습니다. 술 냄새 나는 것 좀 봐. 손 떠는 게 딱 알코올 중독이야. 주주들의 속삭임이 진혁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그 소리들이 칼날처럼 날카로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투명한 생수병을 내밀었습니다. 라벨도 없는 깨끗한 병이었지만 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물 좀 드세요. 김 비서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별 생각 없이 뚜껑을 비틀어 열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 뒤이어 찾아오는 몽롱한 열기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던 진혁의 손끝이 갑자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들이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정적을 깨고 달그락거리는 신경질적인 파열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컵이 받침대와 부딪히는 소리가 총소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보십시오. 최 전무가 진혁을 가리키는 손끝에서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지금도 저런 상태입니다. 강 사장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부터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 전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완전히 궁지로 몬 후
즐기는 표정이었습니다. 진혁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솜덩어리처럼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동공이 풀리며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졌습니다. 혀가 굳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혁이 겨우 말을 뱉어냈습니다. 발음이 또렷하지 않아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주주들이 수근수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술을 끊지 못하나 보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이제 끝이군. 최 전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젓으며 안타까운 척했습니다. 하지만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엔 승리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최 전무는 진혁을 회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최고급 가죽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최 전무가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며 진혁을 내려다봤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의 시선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강진혁, 이제 현실을 좀 봐야 하지 않겠나? 최 전무가 책상 위의 서류를 정중하게 밀어주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독사의 혀처럼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블랙스톤에서 연락이 왔어. 최 전무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태산그룹을 인수하고 싶다고 하는군. 하지만 조건이 있지. 현재 경영진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진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할아버지 유언 기억하나? 최 전무의 목소리가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독이 든 꿀처럼 끈적하고 위험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여자와 결혼해서 이미지를 쇄신하라는 거 말이야. 그건 오수정이라는 아이가 있어. 참 착하고 순진한데. 최 전무가 서랍에서 진단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무덤 속 뼈가루 소리처럼 서늘했습니다. 지능이 7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군. 말기도 잘 못 알아듣고 뭐든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최 전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진단서를 진혁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줄 테니까. 진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치밀한 수작임을 알았지만 당장 반격할 힘이 없었습니다. 입안을 깨물어 피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내일까지 대답해. 최 전무가 손목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혁은 태상그룹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직원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따라왔습니다. 증기와 소음이 가득한 조리실 앞에서 진혁은 멈춰 섰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기름 튀기는 소리가 코와 귀를 자극했습니다. 쿵쾅쿵쾅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커다란 국자를 들고 있다가 그만 뜨거운 국물을 바닥에 엎질렀습니다. 찌개 국물이 튀면서 그녀의 하얀 손등을 적셨습니다. 아야야. 여자가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텐데도 얼굴엔 해맑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또 그래.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영양사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목청이 찢어질 듯 높았습니다. 헤헤. 죄송해요. 제가 바보라서. 호호. 수정이라 불린 여자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목소리도 어눌했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화상 입은 손을 입에 대고 호호 불며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진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숨쉬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바보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여자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진혁이 고개를 돌려 돌아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정이 화상 입은 손을 찬물에 담그며 순식간에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희죽거리던 웃음이 칼로 자른 듯 사라지고 눈빛이 얼음처럼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의 영혼이 몸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수정은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동전만한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 작동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눈빛은 프로킬러처럼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식간에 멍한 바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진혁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수정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지? 진혁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미 수정은 다른 곳을 보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의 옥탑방에 양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에 비싼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더욱 기괴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죽 구두가 낡은 장판과 마찰하며 삐걱거렸습니다. 수정 양, 안녕하세요. 양 실장이 작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옥탑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약속이에요. 결혼 후에도 계속 착한 며느리 신용만 하면 동생 수술비를 모두 대드리겠어요. 수정이 눈을 깜빡이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침을 흘리는 모습이 정말 지능이 낮아 보였습니다. 어려운 말 몰라요. 이게 뭐예요? 수정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냥 착한 며느리로만 살면 돼요. 남편한테 절대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양 실장이 빨간 인주와 함께 손가락 도장을 찍으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정이 벌벌 떨며 빨간 인주를 묻혔습니다. 지장이 서류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은 도장이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럼 내일 결혼식에서 만나요. 양 실장이 서류를 챙겨 들고 만족스럽게 웃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수정은 문틈으로 그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후 바닥 장판을 들쳐 숨겨둔 최신형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방금 전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이 복수 폴더로 업로드됐습니다. 수정은 벽에 붙은 태산그룹 조직도를 바라봤습니다. 최 전무의 사진이 맨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수정이 빨간 매직을 들고 그 사진 위에 크게 X자를 그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강하게 그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 아빠. 수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진혁은 할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할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바보를 아내로 맞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요. 진혁이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모습은 집안 곳곳에 숨겨진 도청기를 통해 최 전무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침실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수정은 자신의 옥탑방에서 낡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의 피 묻은 작업복과 사원증을 꺼내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시작이야.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움츠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수정은 촌스러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도 일부러 어설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기다려요, 아버지. 이제 쇼타임이야. 수정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대강당의 천장이 유독 높게 느껴졌습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황금빛 조명이 하얀 대리석 바닥을 따스하게 비췄지만 하객들의 시선만큼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전무가 직접 선별해서 초대한 기자들과 가십 유튜버들이 최전방 좌석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검은 카메라 렌즈들이 총구처럼 재단을 겨누고 있었고 녹색 녹화 버튼이 불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하객석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어머, 신부가 정말 그 유명한 바보래요? 지능이 7살이라던데 정말일까요? 태상그룹도 이제 끝물이네요. 저런 며느리를 들이다니. 제 침 흘리는 거 봤어요? 더러워라. 강 회장이 완전 로망났지. 핏줄이 중요하지, 저런 걸. 이 결혼식 완전 코미디 쇼네요. 유튜브 켜길 잘했어. 재단에 서 있던 진혁의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흰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끈적했습니다.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듯 숨이 막혔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마치 모기가 귓구멍 속에서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바흐의 결혼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선율이 높은 천장에 부딪혀 울려 퍼졌습니다. 장엄한 음악이 대강당 전체를 감쌌지만 하객들의 아기에 찬 속삭임이 그 아래로 스며들었습니다. 뒤쪽의 양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순백의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수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게 끌리는 베일이 바닥에 우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딛자마자 그녀의 발목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이힐이 어색한 듯 좌우로 비틀거렸습니다. 두 번째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려 하는 순간 길게 끌리는 드레스 자락이 발목에 감겼습니다. 중심을 잃은 수정이 천천히 앞으로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의 몸이 중력에 이끌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 베일이 공중에서 하얗게 펼쳐졌습니다. 쿵! 그 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북을 세게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웅장하던 파이프 오르간 소리까지 갑자기 멈췄습니다. 순간 대강당 안이 죽음같이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3초인지 30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수정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바닥에 굴러다니는 투명한 플라스틱 포장지에 쌓인 분홍색 웰컴 사탕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정이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투명한 셀로판지를 한 겹씩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사탕 포장지가 벗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대강당에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마른 낙엽을 밟는 것처럼 선명하고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 소리에 집중됐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만큼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수정이 포장지를 완전히 벗기고 분홍색 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볼이 동그랗게 볼록 나오며 침이 입결리로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이거 너무 달아. 맛있어. 헤헤. 수정이 해맑게 소리쳤습니다. 7살 아이가 처음 사탕을 먹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사탕을 빨며 볼을 호박처럼 부풀리고 침까지 질질 흘렸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카메라 돌려, 빨리. 하객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번뜩였다, 사라졌다 반복했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화끈거리며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에서 열기가 치솟아 어지러웠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모간이 바싹 말라 침을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머, 드레스 밟는 거 봐. 수준 떨어져서 정말. 저게 정말 신부예요? 완전 정신 나갔네요. 태상그룹도 이제 끝이구나. 저런 며느리를 들이다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진혁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각각의 단어가 날카로운 침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복 동생 강민재 상무가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동물의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의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재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독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혼이 아니라 육아를 시작하시는 거네요. 하객석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은 제가 보태드리겠습니다.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분유가, 기저귀도 특대 사이즈로. 진혁의 두 손이 저절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끔했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사탕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재를 올려다보더니 그의 화려한 넥타이를 낚아챘습니다. 어라. 민재가 균형을 잃고 단상에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 값비싼 이탈리아산 정장이 구겨지고 젤로 반듯하게 넘긴 머리가 산발이 됐습니다. 벌레 있어서 잡았어요. 나쁜 벌레. 수정이 해맑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진혁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수정의 손을 잡고 식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묵직한 쾅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자동 잠금 장치가 딸깍, 딸깍, 딸깍 3번의 잠금음을 내며 작동했습니다. 그 순간 이들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30평은 좋게 되어 보이는 넓은 공간에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 째깍, 째깍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미세한 윙 소리마저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진혁의 거친 숨소리가 그 위에 겹쳐져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흰색 가죽 소파와 검은 대리석 테이블이 놓인 거실이 진혁에게는 탈출구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방의 벽이 점점 좁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이 넥타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매듭 부분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힘으로 거칠게 잡아당겨 풀어 헤쳤습니다.
목 주변 셔츠 칼라가 찢 소리를 내며 늘어났습니다. 실크 소재의 넥타이를 확 잡아당겨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넥타이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검은 뱀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구두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구두를 거칠게 벗어 거실 모서리로 던져버렸습니다. 구두가 벽에 쾅 하고 부딪히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왼쪽 구두도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 또 쾅 소리를 냈습니다. 내 눈에 띄지 마. 진혁의 목소리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과 치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넌 이제부터 그냥 숨쉬는 가구야. 쥐 죽은 듯이 살아. 진혁이 셔츠 단추를 하나씩 거칠게 뜯으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톡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단추가 톡 굴러갔습니다. 세 번째 단추가 소파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안방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다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죽음 같은 침묵이 거실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수정은 거실 한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활짝 펼쳐지며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흰 장미꽃이 바닥에 핀 것 같았습니다. 흐엉. 수정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며 눈물이 뚝뚝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 자국이 드레스 위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안방 문이 완전히 닫힌 지 정확히 15초가 지나자 마법이 풀리듯 수정의 울음소리가 뚝 끊어졌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전원을 끈 것처럼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수정이 드레스로 얼굴의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안쪽 은밀한 주머니에서 작은 핸드백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동전보다 작은 도청 탐지기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원형 기계에서 빨간 LED 불빛이 위험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수정의 눈빛이 순식간에 레이저 포인터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방금까지의 모든 어리숙함이 칼로 잘린 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지성과 계산된 냉정함이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펜트하우스에서는 기묘하고 위험한 이중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정확히 9시에 가사 도우미 김아줌마가 출근했습니다. 50살의 김아줌마는 최 전무가 직접 선발해서 파견한 전문 감시자였습니다. 수정은 매일 오전 11시마다 작은 온실에서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손에 분무기를 들고 붉은 장미와 노란 튤립에 물을 뿌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아줌마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끈적한 눈빛으로 수정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수정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저 바보가 또 꽃과 대화하네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김아줌마는 몰랐습니다. 수정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보의 헛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붉은 장미가 시들어가고 있어요. 수정이 분무기를 우아하게 들고 장미꽃에 물을 뿌리며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파리 소르본 대학 언어학과 교수나 프랑스 외교관만이 구사할 수 있는 완벽하고 우아한 프랑스어였습니다. 스위스 은행으로의 자금 세탁 루트를 확인해 주세요. 코드네임 레드로즈. 오버. 김아줌마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정은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을 눈치챘지만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즉시 완벽한 바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더 과장되게 침을 흘리고 더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예쁘지요, 꽃들이. 히히. 빨간 거, 노란 거. 수정이 갑자기 꽃잎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말투도 어눌해지고 발음도 부정확해졌습니다. 김아줌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경에는 진혁이 서재에서 최 전무와 격렬한 전화 통화를 벌였습니다. 비자금 계좌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 진혁이 흥분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화가 난 그가 책상 위의 서류 뭉치를 바닥에 와락 쓸어버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공중에서 펄럭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정이 때맞춰 걸레와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서재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청소할게요. 수정이 깜짝 놀라는 척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진혁이 나간 후 수정은 엎드린 채로 곁눈질로 서류를 스캔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동자가 고성능 스캐너처럼 서류 내용을 훑어갔습니다. 국민은행 계좌번호 445-67-89-2103 우리은행 비밀계좌 998-12-77-6451 비자금 계좌번호들이 수정의 뇌리에 사진을 찍듯 정확하게 저장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협력업체와의 중요한 만찬 후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가 질식할 듯 무거웠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 들렸고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진혁의 일그러진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진혁이 가죽 핸들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가죽이 끼익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까 거기서 도대체 왜? 진혁이 폭발했습니다. 왜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어? 내 얼굴에 먹칠하니까 그렇게 좋냐?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수정은 창밖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반짝 예뻐요. 진혁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한강 둔치에 차를 세웠습니다. 담배를 꺼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 안에 홀로 남은 수정. 그녀가 예쁘다고 한 건 하늘의 별이 아니었습니다. 한강 건너편 YJ 그룹 빌딩 최상층에서 새어나오는 사무실 불빛이었습니다. 수정이 스마트폰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국제전화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린 후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정의 목소리에서 모든 어눌함과 멍청함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성대의 떨림부터 혀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가고 눈빛이 다이아몬드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런던 금융가에서나 들을 법한 완벽하게 절제된 영국식 억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야 크리스탈.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타겟을 완전히 확인했어. 늑대가 덫에 완전히 걸렸군.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차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위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냥꾼의 표정이었습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진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실의 65인치 대형 스크린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진혁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손에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들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태상그룹 베를린 지사장 한유석 씨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베를린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 선 한유석 지사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준비된 원고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습니다. 한유석이 목소리를 떨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 사장의 강압과 협박에 못 이겨 회계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혁이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며 입술이 파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하얀 각질이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 한유석이 계속 폭탄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비자금 조성, 해외 계좌 개설, 모든 것이 강진혁 사장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진혁의 휴대폰이 윙윙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상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진혁이 직접 발탁해서 상무로 승진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김상무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회장님, 평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진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박 이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15년 전 신입사원 시절부터 진혁과 함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진혁의 결혼식에서 주례까지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전무 최 부장이 연달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두 진혁이 믿고 의지했던 측근들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연속으로 깜빡였습니다. 와장창 진혁이 위스키 잔을 벽을 향해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크리스털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반짝이며 사방으로 튀어 카펫 위에 떨어졌습니다. 갈색 위스키가 흰 벽을 타고 피처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벽지에 스며든 술이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이 미친, 이 배신자들. 진혁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펜꽂이가 넘어지며 펜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만년필, 볼펜, 사인펜들이 딱딱한 마룻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휴대폰을 서랍 안으로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진동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서 윙윙윙 울리는 진동이 마치 진혁의 심장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20년, 15년, 1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린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 한통속이었어. 진혁이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는데 20년을. 진혁의 어깨가 들썩거리며 고개가 푹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TV 화면에서는 한유석의 기자회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구체적인 비자금 규모는 얼마입니까? 강진혁 사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한유석이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봉투가 진혁에게는 사형 선고서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음 파일, 이메일 사본까지. 진혁이 리모컨을 집어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깜깜해지자 회장실이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 째깍 울렸습니다. 서랍 속 휴대폰의 진동 소리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진혁이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비틀거리며 열었습니다. 복도에 짙은 술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위스키와 맥주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정장 재킷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보이지 않았고 흰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셔츠에는 술 얼룩과 음식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목에 걸쳐만 있을 뿐 매듭은 완전히 풀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간접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수정이 거실 한쪽 구석 카펫 위에서 평온하게 꽃꽂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 주변으로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백합의 달콤한 향과 장미의 진한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청자 화병에 하얀 백합과 붉은 장미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꽂아 넣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 것처럼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진혁이 문지방에서 그 모습을 보자 이성의 끈이 순식간에 끊어졌습니다. 술 냄새와 꽃향기가 코끝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혈관이 터질 듯 머리가 띵했습니다. 관자놀이가 쿵쿵 뛰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진혁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올라온 것처럼 낮고 위험했습니다. 수정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합 한 송이를 손에 든 채 무죄한 아이처럼 눈을 깜빡였습니다. 꽃꽂이에요. 예뻐서. 수정이 순진무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진혁이 목청이 터질 듯 소리쳤습니다. 넌 거기서 꽃놀이나 하고 있어? 진혁이 휘청거리며 수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술 냄새와 분노가 뒤섞인 기운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수정 주변의 꽃향기를 압도했습니다. 저 몰라요. 수정이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백합이 떨렸습니다. 몰라. 진혁이 수정의 손에서 청자화병을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귀한 화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청록색 빛깔이 조명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병 속 물이 출렁였습니다. 너도 저것들처럼 쓸모없어. 진혁이 화병을 바닥을 향해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렀습니다. 청자 화병이 진혁의 손을 떠나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화병이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했습니다. 그 안에 물과 꽃들이 중력을 거스르며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백합 꽃잎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와장창. 청자 화병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자기 파편들이 별처럼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큰 조각, 작은 조각들이 각기 다른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물이 바닥에 콸콸 쏟아지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철벅 소리와 함께 물이 카펫을 적셨습니다. 하얀 백합과 붉은 장미가 물과 함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꽃잎들이 물에 젖어 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아! 수정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꺼져. 내 눈에서 사라져. 진혁이 더 큰 소리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침이 튀어나갔습니다. 존재 자체가 짜증나. 진혁이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서재 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렸습니다. 문짝이 흔들리며 덜걱거렸습니다. 거실에는 깨진 화병 조각과 흩어진 꽃들, 그리고 웅크린 수정만 남았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정적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방금까지의 겁먹은 표정이 물 빠지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눈동자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수정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들이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따끔한 아픔이 느껴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피가 방울져 떨어져 하얀 꽃잎 위에 떨어졌습니다. 꽃잎 위의 피가 마치 장미 무늬처럼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표정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바닥을 치웠습니다. 깨진 건 화병이 아니야. 수정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전무, 당신의 미래지. 피가 흐르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파편까지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걸레로 바닥의 물기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끔하게 정리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서재에서 진혁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거실을 둘러보며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로 몸을 이동시킨 후 서재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진혁의 코 고는 소리 리듬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드르렁 소리가 날 때마다 1mm씩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날까봐 숨을 죽이며 30초에 걸쳐 문을 반만 열었습니다. 서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가락 끝으로만 걸었습니다. 호흡까지 최대한 죽였습니다. 공기가 움직이는 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진혁이 가죽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서재 안에 진동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밀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정이 진혁의 개인 컴퓨터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진혁은 자신의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에게는 어린이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진혁의 코 고는 소리 리듬을 듣고 있었습니다. 드르렁 소리가 날 때마다 키를 눌렀습니다. 탁건 소리가 코 고는 소리에 묻히도록 계산했습니다. 톡, 톡, 톡 미세한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수정이 진혁의 생년월일과 할아버지 이름을 조합해서 입력했습니다. 한 번에 통과됐습니다. 바탕화면이 나타나자 수정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클릭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서 최전무와 베를린 지사장의 뒷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위조 계약서 제작비 50만 유로, 입마금 자금 100만 달러, 허위 증언료 30만 달러라는 항목들이 빼곡했습니다. 수정이 화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나라 하나는 살 수 있겠군. 두 번째 폴더에서는 한유라라는 여자의 차명 계좌 정보가 발견됐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비밀 계좌였습니다. 최 전무가 진혁 곁에 심어놓은 내연녀 겸 스파이였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정기 송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폴더에는 조작된 회계 장부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숫자와 가짜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매출 3천억이 5천억으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를 조작했군. 수정이 작은 이어셋을 귀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특수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혁의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폴로 나야. 그녀의 입에서 유창한 독일어가 속삭이듯 튀어나왔습니다. 베를린 쪽 상황은 어때? 한유석이 입을 연 건 확실해? 상대방이 뭔가 대답했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역공을 시작할 시간이야. 수정이 다시 영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완벽한 런던 억양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추적 완료했어. 내일 아침까지 모든 자금 흐름을 파악해줘. 30분 동안 조용한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진혁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주머니에서 캡슐형 초소형 메모리 칩을 꺼냈습니다. 컴퓨터에 꽂고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0%, 70%, 90%, 99%에 도달했을 때 진혁이 갑자기 몸을 뒤척였습니다. 수정이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100% 완료. 수정은 메모리 칩을 빼내 투명한 캡슐에 넣어 입안으로 삼켰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백업용이었습니다. 목구멍을 통해 위장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용 기록을 모두 지웠습니다. 임시 파일, 접속 기록, 키보드 입력 기록까지 완벽하게 삭제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고 있는 진혁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경멸과 연민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수정이 소리 없이 서재에서 나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전 8시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아침 햇살이 진혁의 눈꺼풀을 무자비하게 찔렀습니다. 마치 수술용 레이저가 안구를 직접 태우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진혁이 앓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눈을 뜨려 했지만 속눈썹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워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관자놀이에서는 맥박이 불규칙하게 쿵쾅거리며 뛰었고 뒤통수는 바이스로 조이는 것처럼 옥죄어 왔습니다. 입안은 사막의 모래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혀는 사포처럼 거칠었고 목구멍 안쪽에는 쓴 담즙 맛이 역하게 올라왔습니다. 위스키와 맥주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날숨을 쉴 때마다 코를 찔렀습니다. 진혁이 떨리는 팔로 소파를 짚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돌아오자 그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미친 듯이 집어던져 산산조각 냈던 화병과 사방으로 튀었던 꽃잎들,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던 무릉덩이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흩어졌던 서류들은 칼같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난동이 지독한 악몽이었던 것처럼 거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화병이 놓여있던 자리만이 이가 빠진 것처럼 공허하게 비어 있어 어제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진혁의 가슴을 거대한 바위처럼 짓눌렀습니다. 진혁이 식은땀이 흐르는 손으로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마자 뉴스 앵커의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속보입니다. 태상그룹의 후계자 강진혁 사장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면에 진혁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채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진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 3개월간 펜트하우스에서 상습적으로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며 진혁의 손에서 리모컨이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리모컨이 카펫 위를 굴렀고 건전지가 튀어나와 바닥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주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경영진 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진혁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겁고 묵직한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왼쪽 눈꼬리에서 시작된 작은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자
참았던 댐이 무너지듯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패배자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진혁의 흐느낌이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잦아들 무렵 드레스룸 안쪽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벗어던지고 시장에서나 볼 법한 헐렁한 몸빼 바지와 늘어난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고무줄로 묶은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눈동자에 초점을 흐렸습니다. 날카롭던 지성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멍하고 어수룩한 바보의 얼굴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용 화물 승강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최고급 세단들이 즐비한 주차장을 가로질러 그녀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낡은 마을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버스 안은 땀 냄새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의 진동이 수정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강남의 화려한 마천루에서 점차 낡고 낮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도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1시간 뒤 버스가 멈춰선 곳은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후 2시의 재래시장은 삶의 비린내와 활기로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생선 장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자, 골라요 골라. 오늘 새벽에 들어온 고등어가 왔어요. 튀김집에 기름 끓는 소리, 떡 방앗간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 흥정하는 사람들의 고함이 뒤섞여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 시끌벅적한 인파 속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수정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한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걷는 그녀의 입가에는 침이 번들거렸습니다. 호떡 가게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수정이 걸음을 멈추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 판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호떡? 호떡 사줘. 수정이 5살 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침이 튀었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피해갔습니다. 어휴, 저 모자란 새댁 또 왔네. 쯧쯧,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안타까워서 원. 호떡 장수 아저씨가 익숙한 듯 종이컵에 호떡을 담아주자 수정은 해맑게 웃으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호떡을 허겁지겁 베어 물며 그녀는 시장 안쪽의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끝자락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욕쟁이 할머니 순대국밥집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쿰쿰한 돼지 냄새와 구수한 국물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백발의 할머니가 국자를 휘두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국물 좀 그만 달라고 해. 육수 말라 비틀어지겠다. 수정이 들어서자 할머니의 눈길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 칠칠 맞은 물건 또 왔네. 야, 구석에 처박혀서 조용히 처먹고 가. 할머니의 입은 거칠었지만 수정과 눈이 마주친 0.1초의 순간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면도날 같은 예리함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과거 태상그룹 정보팀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으나 최 전무에게 숙청당한 뒤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구석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어눌하게 주문했습니다. 국밥 많이 주세요. 잠시 후 할머니가 뚝배기를 들고 와 테이블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넘쳐 테이블을 적셨습니다. 처먹어. 뜨거우니까 입천장 대지 말고. 할머니가 돌아서려는 찰나 수정이 빈 반찬 그릇을 내밀며 칭얼거렸습니다. 깍두기,
깍두기 더 줘. 할머니가 혀를 차며 깍두기 접시를 가져와 수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접시 밑바닥과 수정의 손바닥이 맞닿은 찰나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던 작은 종이 뭉치가 마술처럼 수정의 소나기로 넘어갔습니다. CCTV조차 잡아내지 못할 만큼 빠르고 은밀한 접선이었습니다. 수정은 국밥을 먹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밑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종이 뭉치를 살짝 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D-Day 창립기념일, 타겟 중국 화청그룹, 품목 천년 누룩 배양균 샘플. 수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전무가 회사를 통째로 넘기려는 날짜가 확정된 것입니다. 수정은 국밥에 곁들여 나온 콩나물 무침을 집어들었습니다. 콩나물을 우물거리는 척하며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뭉치를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종이의 껄끄러운 감촉이 혀끝에 느껴졌지만 그녀는 국물과 함께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종이의 이물감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싱글벙글 웃는 바보의 얼굴이었습니다. 맛있다. 히히, 국밥 맛있다. 시장에서의 은밀한 거래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거실에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진 뒤였습니다. 수정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숨을 돌리기도 전 현관 벨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딩동. 인터폰 화면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 전무의 사주를 받은 정신과 전문의 양 박사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그가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최 전무님 지시로 건강검진차 들렀습니다.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던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검진이라니. 됐습니다. 나가주세요. 요즘 불미스러운 일로 스트레스가 심하시지 않습니까? 신경안정제 좀 놔드리고 가겠습니다. 양 박사는 진혁의 거절은 듣지도 않은 채 소파 옆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가죽 가방의 지퍼가 열렸습니다. 가방 안쪽에 차가운 금속 도구들이 노을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양 박사가 투명한 비닐 포장을 뜯고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가느다란 바늘 끝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르스름한 액체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경안정제가 아니라 뇌세포를 파괴하고 환각을 유도하는 고농도 마약성 약물이었습니다. 자, 팔 좀 걷어주시죠. 따끔합니다. 진혁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며칠간 이어진 약물 투여로 인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없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양 박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주사 바늘이 진혁의 푸른 정맥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진혁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늘이 피부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의사놀이, 의사놀이. 거실 구석에서 튀어나온 수정이 괴성을 지르며 양 박사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나도 주사 놓을래. 나도. 수정은 양팔을 휘두르며 양 박사의 팔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으악, 이 미친 여자가. 탁하는 타격음과 함께 양 박사의 손에서 주사기가 튕겨나갔습니다. 주사기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대리석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챙그랑. 유리 실린더가 산산조각 나면서 노란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독하고 매캐한 약품 냄새가 순식간에 거실을 장악했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보다 훨씬 더 역하고 기분 나쁜 향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짜린데? 양 박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수정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상을 지었습니다. 엉엉, 깨졌다. 장난감이 깨졌어. 수정은 엉엉 우는 척하며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약물을 닦아내는 척하며 손수건으로 액체를 꾹꾹 눌러 흡수시켰습니다. 손목을 교묘하게 비틀어 유리 조각 사이에 고인 원액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술자처럼 빨랐습니다. 비켜요. 손 베입니다. 양 박사가 수정을 거칠게 밀쳐냈지만 이미 필요한 샘플은 수정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양 박사는 깨진 주사기를 허둥지둥 가방에 쓸어 담으며 진역을 노려봤습니다. 부인 단속 좀 잘하십시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양 박사가 도망치듯 현관을 나가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역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정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밤이 깊어 펜트하우스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자 진역의 방에서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정은 그제야 소리 없이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안쪽 겨울 코트들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들어간 그녀는 작은 펠라이트를 켰습니다. 푸르스름한 불빛 아래 그녀는 낮에 챙겨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에 묻은 노란 얼룩 위에 투명한 시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1초, 2초가 흘렀습니다. 투명했던 시약이 서서히 끓어오르듯 거품을 내더니 이내 검붉은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환각제 성분이었습니다. 수정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분석 결과를 입력하고 해외에 있는 동료 아폴로에게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성분 확인 완료. 해독제 합성 시작해. 노트북 화면의 불빛이 수정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벽 너머 진역이 잠든 곳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해독제는 준비됐어.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최전무를 무너뜨릴 마지막 작전 계획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이제 늑대의 목을 조를 시간이야. 창밖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수정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운 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오후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수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먼지떨이개를 들고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진역이 출근한 사이 최 전무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완벽한 바보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정이 거실 벽면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 액자를 닦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액자 뒤편의 어두운 틈새에서 미세한 붉은 불빛이 반딧불이처럼 깜빡였습니다. 수정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먼지를 터는 척하며 액자 뒤쪽으로 손을 뻗어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 물체를 떼어냈습니다. 최신형 도청기였습니다. 수정은 즉시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도청기의 단자에 연결했습니다. 치지직 거리는 잡음 사이로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주총만 끝나면 돼. 기술 매각 대금 입금되는 대로 난 스위스로 뜰 거야. 진혁이 놈은 알코올 중독에 마약 혐의까지 뒤집어 씌워서 정신병동에 영원히 가둬버리고. 최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릿한 웃음소리가 고막을 긁어댔습니다. 수정은 도청기를 다시 제자리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마친 뒤 퇴근해서 돌아온 진혁을 맞이했습니다. 진혁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수정은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진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수정은 진혁의 손을 잡아 끌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물소리로 도청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정이 세면대에 물을 3개 틀어놓고 진혁의 넓은 손바닥을 펴서 그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 전무가 스위스로 도망칠 준비를 마쳤어요. 시간이 없어요. 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정이 다시 글씨를 썼습니다. 놈들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갈라서는 마지막 쇼가 필요해요. 당신이 날 버려요. 아주 잔인하게. 진혁이 거세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혁은 수정의 손을 꽉 잡으며 그럴 수 없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아내를 아무리 연기라 해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수정은 진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한번 손바닥에 힘주어 썼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살고 태산이 살아요. 나를 믿어요. 진혁은 떨리는 숨을 토해내며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8시 펜트하우스의 거실에 뇌우가 치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야, 너 같은 꽃뱀 지긋지긋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진혁이 마시다 만 위스키 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독한 술 냄새가 거실을 진동시켰습니다. 진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그는 마치 이성을 잃은 야수처럼 날뛰었습니다. 오빠, 여보, 왜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수정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진혁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수정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하얀 원피스는 바닥에 쏟아진 술에 젖어 얼룩덜룩해졌습니다. 잘못?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진혁이 수정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수정이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다시 기어와서 진혁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저 갈 데도 없어요. 수정의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에게 버림받는 비참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 내부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던 최 전무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하, 꼴 좋다. 드디어 저 멍청한 것들이 자멸하는구나. 최 전무의 옆에 있던 아들 강민재 상무도 킬킬거렸습니다. 어머니, 진혁이 형 연기 좀 하는데요? 저렇게 독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독한 게 아니야. 약 기운 때문에 미쳐 날뛰는 거지. 아주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 최 전무는 화면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진혁과 바닥을 기어다니는 수정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펜트하우스 거실. 진혁이 수정을 일으켜 세우려는 듯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거 안 나? 징그러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진혁이 수정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스칠 듯 가까워진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진혁의 눈동자가 고통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진혁은 수정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혁의 오른손 소매 안쪽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초소형 USB였습니다. 그 USB는 중력을 따라 떨어지다가 멱살을 잡힌 수정의 옷깃을 스치고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정의 왼손바닥 안으로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수정은 순식간에 주먹을 쥐어 USB를 숨겼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계산한 마술 같은 손놀림이었습니다. 꺼져버려.
진혁이 수정을 현관 쪽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수정은 바닥을 구르며 현관문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진혁이 수정의 낡은 트렁크 가방을 복도로 집어 던졌습니다. 가방이 벽에 부딪혀 쾅 소리를 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굉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로비 밖에는 억수 같은 가을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 나온 수정은 빗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저 안 나갈 거예요. 수정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비원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수정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순식간에 옷을 적셨고 머리카락은 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이 일제히 튀어나왔습니다. 번쩍, 번쩍, 번쩍.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벼락처럼 터졌습니다. 수정의 비참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강진혁 사장에게 쫓겨난 게 사실입니까? 위자료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마약 파티에 동참하신 겁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수정은 트렁크 가방을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척했습니다. 찍지 마세요. 제발 찍지 마세요. 수정의 애원에도 플래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빈 택시 한 대가 수정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정은 도망치듯 택시 뒷좌석에 몸을 던졌습니다. 기사님, 빨리 출발해 주세요. 아무데나 가주세요. 택시가 빗길을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기자들이 택시 뒤를 쫓아오다 포기하고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태상그룹의 화려한 본사 건물이 멀어지고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어두운 택시 안 웅크리고 있던 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눈물은 거짓말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가는 그대로였지만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수정은 차가운 눈으로 멀어지는 태상그룹 빌딩의 꼭대기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최 전무가 승리의 도취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웃어도 그게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수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시간 뒤 택시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촌에 멈췄습니다. 낡은 네온 사인이 지지직거리며 위태롭게 깜빡이는 곳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모텔방에 들어선 수정은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편안한 검은색 후드티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낡은 트렁크를 올리고 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지만 바닥을 드러내자 최첨단 고성능 서버 장비와 위성 안테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정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들을 세팅했습니다. 모텔방의 낡은 벽지 위로 푸른색 LED 불빛들이 명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주머니에서 진혁이 건네준 USB를 꺼냈습니다. 진혁이 목숨을 걸고 빼돌린 최 전무의 모든 치부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수정이 USB를 서버 포트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붉은색 로딩바가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접속, 암호 해독 중, 접속 성공, 최 전무 비자금 장부 파일 로드 완료. 수정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습니다. 화면에는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유령 회사 명단, 불법 로비 자금 리스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정은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여 월가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작전명 타이탄. 전 세계 금융망에 최 전무의 불법 자금 블랙리스트 등재 요청. 자금 동결 시작. 모텔 방 벽면에는
어느새 수정이 그린 복잡한 작전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전무, 강민재, 양 박사, 그리고 그들을 돕는 부패한 세력들을 일망타진할 거미줄 같은 덫이 완성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핏기가 없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붉은색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술에 붉은색을 채워넣자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바보 안의 오수정이 아닌 월가의 냉철한 승부사 크리스탈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다 왔어요. 내일이면 태사는 다시 주인을 찾을 거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수정은 낡은 운동화를 벗어버리고 트렁크 깊숙한 곳에서 꺼낸 이탈리아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었습니다. 날렵한 라인의 검은색 정장이 수정의 몸을 갑옷처럼 감쌌습니다. 마지막으로 10cm 굽의 키리를 신었습니다. 수정이 발을 내딛자 낡은 모텔 바닥에서 경쾌하고도 위압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또각. 그 소리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수정은 트렁크를 닫고 방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26층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주주들과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벽면을 따라 배치된 의자에는 외국계 투자자들과 채권단이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최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눈엣 가시 같았던 의부사들 강진혁을 몰아내고 태상그룹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날이었으니까요. 최 전무의 옆에는 아들 강민재 상무가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석에 앉은 진혁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은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주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꼴을 좀 봐. 마약에 쩔어서 정신도 못 차리는구만. 태상그룹도 이제 끝이야. 빨리 주식 처분하고 나가야지.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회의실을 덮쳤습니다. 진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책상 밑으로 손목시계에 초침만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 2, 1. 최 전무가 의기양양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도덕하고 무능한 경영자 강진혁 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최 전무가 주주들을 둘러보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과 경영 실패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주주분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최 전무가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탕소리와 함께 진혁의 운명이 결정되려는 찰나였습니다. 또각. 육중한 회의실 방음문을 뚫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그것은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심장을 겨누는 카운트다운처럼 규칙적이고 위압적인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의사봉을 내리치려던 최 전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쿵! 닫혀있던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복도의 조명을 등지고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에 젖어 쫓겨났던 초라한 바보 며느리 오수정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재단한 최고급 블랙 슈트를 입은 냉철한 승부사가 서 있었습니다. 몸에 딱 떨어지는 정장 라인은 그녀의 당당함을 돋보이게 했고 10cm 굽의 키릴은 그녀의 자존심처럼 높았습니다. 뒤로 깔끔하게 넘긴 머리와 붉은 립스틱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투구와 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어제 쫓겨난 그 며느리 아니야? 맞는데? 분위기가 왜 저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최 전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수정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수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경호원 팀장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키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회의의 책임자는 저입니다. 경호원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틈을 타 수정은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걷듯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녀의 발소리가 회의실의 정막을 깨고 주주들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단상 바로 아래까지 걸어온 수정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최 전무를 무시하고 비어있는 보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야.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최 전무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그리고 수정은 고개를 돌려 회의실 오른편에 앉아 있는 중국 화천그룹의 투자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열리자 성조 하나 틀리지 않는 완벽하고 유창한 북경 표준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원어민조차 놀랄 만큼 정확한 발음과 억양이었습니다. 화천그룹 왕 회장님, 상하이 공장 매각건, 이면 계약서인 거 다 알고 오셨죠? 통역기를 끼고 있던 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정은 중국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 전무가 약속한 뒷돈 50억, 그 돈은 태상그룹 자금이 아니라 불법 비자금입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당신들도 공범이 되어 한국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수정의 유창한 중국어 경고에 왕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 전무를 노려보며 중국어로 무언가 소리쳤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최 전무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수정은 몸을 돌려 일본 채권단 쪽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토의 귀족 가문에서나 쓸 법한 지극히 예의 바르고 우아한 일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나카 상, 오랜만입니다. 자금 회수를 서두르신다고 들었습니다. 수정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최 전무가 스위스로 빼돌리려던 자금 내역, 제가 다 확보했습니다. 태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 전무가 사라지면 주가는 더 오를 겁니다. 일본 채권단 대표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수정의 일본어는 너무나 완벽해서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수정의 시선은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 투자자들에게 꽂혔습니다. 이번에는 월가 펀드 매니저 특유의 빠르고 냉철한 영국식 영어가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회의만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수정의 영어 발음은 날카롭고 명확했습니다. 기술 유출은 국제법상 중대범죄입니다. 최 전무는 태산의 핵심 기술인 천년 누룩 배양균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뵙게 될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스미스 씨? 수정은 마지막으로 독일 투자자에게 고개를 돌려 독일어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들이 노리는 게 기술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특허권은 이미 제 명의로 방어 조치되었습니다.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회의장을 휘어잡는 수정의 모습에 좌중은 압도되었습니다. 통역사들조차 그녀의 속도를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최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은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어느라고 멍청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거대한 제국을 호령하는 여제 그 자체였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최 전무가 쥐어짜듯 물었습니다. 수정은 대답 대신 재킷 주머니에서 진혁이 건네줬던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있는 메인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제 정체가 궁금하세요? 그럼 이것부터 보시죠.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사라지고 오디오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최 전무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전 펜트하우스에서 도청된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총만 끝나면 돼. 기술 매각 대금 입금되는 대로 난 스위스로 뜰 거야. 진혁이 놈은 알코올 중독에 마약 혐의까지 뒤집어 씌워서 정신병동에 영원히 가둬버리고 적나라한 육성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최 전무가 조성한 비자금 장부의 상세 내역과 가짜 의사 양 박사의 자백 영상이 연달아 재생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미친 여자가 꾸며낸 거야. 최 전무가 악을 쓰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주들의 눈빛은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민재 상무는 고개를 숙이고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석에 죽은 듯이 앉아있던 진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인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진혁은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수정의 옆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무능하고 방탕한 모습은 내부에 숨어 있는 진짜 적을 잡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진혁이 수정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오수정, 아니 크리스타로, 월가 최고의 리스크 매니저인 그녀가 저를 도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쫓겨난 바보 며느리가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였다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회의실을 가득 채우는 천둥 소리가 되었습니다. 수정은 잡고 있던 진혁의 손을 놓고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최 전무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최 전무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수정은 허리를 굽혀 최 전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최 전무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당신이 벌레처럼 무시하던 바보 며느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수정은 책상 위에 놓인 해임한 서류를 집어들어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내려오시죠. 그 자리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미자 씨, 당신을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최 전무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수정은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이 다가와 수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승리자로서 무너진 제국 위에 다시 우뚝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태상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최 전무가 연행되어 나간 대회의실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가던 최 전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복도 끝에서 희미해지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안도감 섞인 한숨과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수정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주주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강민재 상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진혁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자 민재가 진혁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형님, 아니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재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어머니 옆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혁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은 민재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다리를 털어 민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진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형님? 내 어머니가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모의할 때 넌 옆에서 샴페인을 마셨지. 그때 네가 마신 게 샴페인이 아니라 내 피였다는 걸 몰랐나? 형님 제발 법정에서 이야기해. 네가 유령 회사로 빼돌린 공급 내역 그리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증거들도 이미 검찰에 다 넘어갔으니까. 진혁의 손짓에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다가왔습니다. 민재의 손목에도 차가운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 금속음이 민재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두 모자가 태상그룹의 역사에서 불명예스럽게 그리고 영원히 퇴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잔당 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 전무 라인에 섰던 이사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혁과 수정의 눈을 피하며 식은땀만 닦아댔습니다. 수정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는 대신 두툼한 서류 뭉치를 이사들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쿵! 묵직한 서류들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에 이사들이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최 전무의 비자금 조성에 협조하고 뒷돈 챙기신 분들 명단입니다. 수정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를 수도 있지만 태상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횡령한 돈을 전액회사 계좌로 반환하고 사직서 제출하세요. 만약 1원이라도 부족하다면 그 즉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이사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반박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수정은 더 이상 바보 며느리가 아닌 생사여 탈권을 쥔 저승사자였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진혁과 수정은 로비로 내려가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하강하는 동안 진혁이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묘한 애틋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정아. 진혁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익숙한 호칭이었지만 수정은 진혁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회장님. 수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혁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정정하죠. 우리 호칭부터 정리해야 해요. 진혁이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신에게 오빠 여보라고 부르며 매달리던 바보 아내 오수정은 이제 없습니다. 그건 최전무를 속이기 위한 연극 속 인물이었으니까요. 연극은 끝났어요. 수정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태산그룹의 리스크 관리를 맡은 파트너 크리스탈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직함으로 불러주세요.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요. 수정의 말은 냉정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진혁을 회사의 오너로서 존중하고 세워주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은 잠시 멍하니 수정을 바라보다가 이내 씁쓸하지만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알겠소. 크리스탈 이사. 진혁이 자세를 고쳐 잡으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파트너로서 부탁하지. 저 밖에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을 처리하는 것까지 도와줘. 물론이죠. 그게 제 전공이니까요. 수정이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띵동. 엘리베이터 도착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는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번쩍, 번쩍, 번쩍.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섬광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강진혁 사장님, 마약 혐의는 정말 조작입니까? 최 전무 구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부인께서는 경영에 참여하시는 겁니까?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혁과 수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는 대신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진혁이 로비 중앙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인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기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부로 태산그룹은 다시 태어납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난 20년간 회사를 병들게 했던 부패와 비리는 모두 도려냈습니다. 이제 태산은 투명하고 정직한 기술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사모님께 질문 있습니다. 바보 연기를 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앞으로의 거취는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카메라가 수정을 향했습니다. 수정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진혁에게서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월가에서 수조 원의 펀드를 운용하던 펀드 매니저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태산그룹의 최고 전략 책임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정의 선언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역할은 태산이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바보 연기는 내부의 적을 찾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태산의 혁신을 지켜봐 주십시오. 수정의 카리스마 넘치는 답변에 기자들은 압도되었습니다. 질문 소리가 잦아들고 셔터 소리만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혁과 수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완벽한 호흡,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진혁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수정은 거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은 감시 카메라가 번뜩이고 도청기가 숨겨져 있던 감옥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던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막하지만 평온한 그들이 쟁취해낸 전리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의 무게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크리스탈 이사. 진혁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브리핑 완벽했어요. 수정이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공적인 호칭이 아직은 조금 어색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수정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적인 일은 이걸로 다 끝났어. 회사는 안정됐고 주가도 오르고 있으니까.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루는 회장과 이사가 아니라 그냥 강진혁과 오수정으로 시간을 좀 내줘. 진혁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당신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자. 너무 늦었지만 사위 노릇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 수정은 탁자 위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복수심 하나로 버텨온 수정에게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라는 진혁의 배려였습니다. 수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펜트하우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내일부터 시작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과 수정은 펜트하우스가 아닌 고속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회색 빌딩 숲을 벗어나 붉게 물든 가을 산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차창을 내리자 차가운 도시의 매연 대신 흙내음과 마른 낙엽 냄새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정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진혁은 말없이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랜 전쟁을 끝낸 전우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평온한 침묵이었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한적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평일 오후라 인적은 드물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소리만이 고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검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들이 멈춰선 곳은 관리비가 밀려 잡초가 무성한 작은 비석 앞이었습니다. 비석에는 태산그룹 공장장 오영석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정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 전 기술 유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비운의 기술자. 수정은 말없이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풀들이 수정의 하얀 손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혁도 코트를 벗어 걸어두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묵묵히 그녀를 도왔습니다. 잡초가 정리되고 비석이 모습을 드러내자
수정은 준비해 온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조간신문에 일면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최전무 구속, 오영석 전 공장장 20년 만에 무죄 밝혀져. 수정은 라이터를 켜서 신문 기사에 불을 붙였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주황색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켰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수정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담담하던 수정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벌 받았어.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기술도 회사도 다 되찾았어. 그러니까 수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난 20년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댐이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하지 마. 추운 데서 떨지 말고 편히 쉬어, 아빠. 수정은 비석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월가의 냉철한 승부사도 최전무를 떨게 했던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빠가 그리운 어린 딸의 울음이었습니다. 진혁은 묵묵히 수정의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충분히 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비석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뵈었습니다. 따님이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검은재를 하늘 높이 날려보냈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정이 눈물을 닦고 일어서자 진혁이 다가와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추모공원을 내려온 두 사람은 차를 돌려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태산그룹의 발상지이자 태산바이오의 핵심 기술이 숨쉬고 있는 전통주 양조장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양조장은 고즈넉한 기와집 형태로 지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수천 개의 거대한 장독대가 붉은 노을을 받아 반질반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구수한 누룩 냄새와 알싸한 술 익는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수정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 기억나요. 어릴 때 아빠 작업복에서 항상 나던 냄새예요. 이곳이 태산의 심장이야. 진혁이 장독대 사이를 거닐며 말했습니다. 최 전무가 그토록 팔아넘기고 싶어 했던 천년 누룩균주가 저 항아리들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 당신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유산이지. 수정은 투박한 옹기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표면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체온 같기도 했고 진혁의 진심 같기도 했습니다. 고마워요, 진혁 씨. 회사를 지켜줘서,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줘서. 수정이 진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회장님도 아닌 진혁 씨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감사 인사는 내가 해야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쯤 폐인이 되어 있었을 거야. 두 사람은 양조장 뒤편 계곡물이 내려다 보이는 오래된 정자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양조장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품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보석함이 아닌 양조장의 늙은 참나무를 직접 깎아 만든 투박하고 묵직한 상자였습니다. 수정아. 진혁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계약은 끝났어. 바보 아내와 무능한 남편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렸지. 진혁이 상자를 수정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
수정이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들어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묵직한 황동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탁상용 명패였습니다. 명패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강진혁 앤드 부회장 오수정.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의 파트너. 수정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 경영 제안서이자 프로포즈야. 진혁이 수정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노을빛과 진심이 함께 일렁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뒤에 숨어 있는 아내가 되길 원치 않아. 내 옆에서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때로는 나를 이끌어주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줬으면 해. 진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 쑥스러운 듯 덧붙였습니다. 물론 사적으로는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남편이 될 거고, 그것은 수정이 들어본 그 어떤 말보다 달콤하고 동시에 가장 신뢰가 가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남자. 수정은 명패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체온에 닿아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들어 진혁을 보며 특유의 자신만만한 그러나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 내 주식 지분을 다 달라고 해도 좋아. 아니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다만, 수정이 진혁의 넥타이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겨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모든 리스크 관리는 저한테 맡기세요. 당신은 사고 칠 때보다 일할 때가 훨씬 섹시하니까. 진혁이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양조장의 맑은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접수했어, 파트너. 당신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봤는데 일하는 게 대수겠어? 진혁이 수정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수정도 진혁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진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장독대 위로 붉은 단풍잎이 축복처럼 흩날렸습니다. 20년 전 멈췄던 태산의 시간은 이제 두 사람의 심장 박동에 맞춰 힘차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진혁이 수정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네, 우리 집으로요. 수정이 진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잡은 두 손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양조장 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거짓된 가면을 쓴 연극은 끝났고 진짜 사랑과 인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운명을 바꾼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인연이 가장 빛나는 인생의 파트너가 되는 과정이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통쾌한 대리 만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가면을 벗고 진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